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용물, 자, 내용물은 색수상행식으로 대표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건 환인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인데 나는 본질인데 그 현상을 나라 착각하고 그거를 동일시하는 것이 내용물인데 구조는 뭐냐? 구조는 동일시가 구조하는 구조예요. 에고의 구조. 에고의 구조가 뭐냐?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내용물을 나라고 자기 본질인데도 놓치고 내용물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게 에고가 만들어지는 구조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 에고는 틀림없이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발버둥 치는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다. 이해되나요? 네. 네. 내용물과 구조를 쫙 요약하면 12연기. 그러니까 계속 12연기를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12연기를 앉아서 버스 안에서도 한번 해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해보는 게 취미다. 왜냐? 제가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제가 빠지는 그 착각을 한번 내가 어떻게 착각에 빠지는가를 계속 자가 금토 자가 금열 금열은 안 좋은 말이네. 하여튼 자 돌아보는 그게 이제 12연기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옆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 있네요.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이다. 동일화. 아까 나라시 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빡 미혹되었어. 아름답다고 미혹되어서 사랑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동일화했다. 자기 이미지를 자기라고 동일화했다. 이 말도 들어오십니까? 자기 이미지를 자기라고 동일화해서 그걸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동일화예요. 동일화, ident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같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라는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다. 이뎀 파케레, identification 동일화, 같게 만들다, 같다고 생각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된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가?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이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혹은 나의 사상 등이 된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며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요즘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면 마음 공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만나면 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제가 거의 관찰해 보니까 특히 현대인은 더 그래요. 숫자를 자기라고 봐요. 이때 숫자는 뭐예요? 통장의 숫자. 정말로 통장의 숫자를 자기라고. 그러니까 이때 통장은 부동산, 뭐 건물, 뭐 예금, 주식, 별게 다 있죠. 그 숫자를 거의 자기화하고 동일화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크기로 그 숫자의 크기가 자기의 크기가 돼. 여러분 안 그래요? 거의 우리는 지금 숫자를 나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저도
유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 가지고 그 숫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에 집착한다. 지금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시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숫자가 나를 잃어버리고 숫자를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인생이 통장 숫자 가지고 자기라고 하고 살아. 그게 아등바등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좀 그렇지요.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런 숫자 떨어질 때 막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 자, 그런 거 우리가 반성합니다. 다음에 결국 그 숫자 속에서 진짜 자기는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난다. 그것이 에고의 운명이다. 다음에 물질과의 동일화는 이제 어릴 때부터 물건을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부터 그 물건이 뭐 깨진다든지 뺏긴다든지 하면 자기를 뺏기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동일화가 그때부터 심하게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고 우리 읽으면 다 이해하죠. 다음에 이것은 안 읽고 시간 때문에 다음에 잃어버린 반지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반지도 어떤 분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가정부가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막 한탄하셨는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뭐 암에 걸려서 오늘내일 하시는 분이 당신 몸 전체를 잃어버릴 텐데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따져보면 제가 아는 사진 작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 친구가 저랑 좀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느라고 KTX를 타고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에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다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발표하려고 기분 좋게 이제 타고 챙겨가지고 여기서 내렸대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약속 장소로 딱 갔는데 좀 이상해서 허전해서 보니까 카메라를 그리고 KTX 열차 이렇게 이걸 책상을 내리면 거기 카메라 걸리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걸어놓고 안쪽으로 앉았나 봐. 그래서 여기 걸어놓고 그 책상을 펴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짜고 기분 좋게 이제 하고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그 카메라를 두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 두고 와도 아이고 막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연락을 했더니 여기 연락했더니 못 찾았대요. 이제 누군가가 청소원이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제 가져간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진 작가가 카메라를 두고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왜냐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대요. 이 사진 작가한테는 그 카메라가 또 카메라 또 비싼 카메라 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두 개의 쇼크. 사진 작가가 그 목숨보다 귀한 사진기를 두고 내려와 그것도 까맣게 입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게 가서야 알아차렸다는 것은 하여튼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작가로서의 자기를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그 청춘에 대한 나도 늙었구나 하는 하여튼 그걸 이 친구가 하고 땅이 꺼져 한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망공만한 사람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보게 멀지 않아 몸뚱이도 두고 갈 건데 지금 카메라 하나 놓았다고 그 난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난리친 거예요.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더래요. 작가 정신에서 어긋난다 이거예요. 평생을 그거 지고 살았는데 그거를 놓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조금 더 연만하고 망공부를 한 분이 여보게 이 사람아 이거 두고 갈 건데
카메라 하나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몸 두고 갈 거죠. 네. 나르시 소스가 우리가 언젠가 우리 몸과 사랑에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두고 갈 거다 이거죠.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다음에 잃어버린 반지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고요. 소유라는 환상이 있습니까? 다음 단락. 소유라는 환상 있나요? 네. 그것 조금 위에 보면 한 7째 줄 위에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이 말 나옵니까? 네. 예, 여기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예요. 톨레가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에고를 봐라, 생각을 봐라 계속 하는 이야기는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에고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를 지어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자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가 나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에고는 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자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자, 여러분 요즘 제 심정을 말해볼게요. 마음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제 판단에는 도저히 이 에고를 이길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거대하고 어두운 실체더라고요. 이게 자기 에고가 너무나 거대하고 또 이게 어두워요. 그래서 이 막연한 두려움, 에고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에고를 극복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에고가 너무나 거대하고 또 이게 어두워서 내가 정말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했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혹시? 좀 그런 느낌 없어요? 말은 이렇게 두고 끄떡끄떡 당연하지 해놓고 막상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의 에고는 진짜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인이에요. 완강하고 엄청나게 완강하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보이니까 바뀌어요. 그렇게 막연하고 어둡고 거대하다고만 보였는데 자꾸 보니까 얘가 어린아이 같아. 조금 거기까지 안 커. 그리고 실체도 보이고 실체도 자꾸 보니까 실체도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얘가 이제 귀엽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있고 여전히 힘은 세지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옛날만큼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그런 것은 많이 약해지고 요렇구나 하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하고 이제 넘어서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가끔 뭐 주말에 명화 해가지고 옛날 영화 나오잖아요. 우연히 오즈의 마법사를 이렇게 봤더니 오즈의 마법사 그 내용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사람들은 꼼짝 못해. 근데 못 모르는 어떤 그냥 명랑한 그런 관념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주인공 있잖아요. 도로시인가 뭔가. 하여튼 뭐 주인공 있잖아요. 그 명랑한 아가씨가 쫄래 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본 거야. 봤더니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조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즈의 마법사는 조그마한 난쟁이인 거예요. 조그마한 난쟁이가 큰 인형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그걸 가지고 막 조정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애기에게 난쟁이네 하고 가서 맞서 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마법사라는 게 누가 썼는지 몰라도 그 마을을 지배하는 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거인이 이 어린 명랑한 그런 관념이 없는 소녀가 가서 보자 해가지고 막 가서 뒤에 가봤 아무도 검단의 구역을 안 넣는데 가서 뒤로 봤더니 그냥 조그만 난쟁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형을 부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에고가 모를 때는 거인인데 막상 자꾸 보기 시작하면 이 난쟁이 마법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 완강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에고도 자꾸 정치가 드러나면 별게 아니더라. 나중에는 뭐예요? 진짜 환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소유라는 환상. 소유와 존재를 많이 이야기하죠. 철학에서는 아까 제가 숫자라고 말한 건 소유지요. 소유를 자기라고 동일시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페이지가 74페이지인데,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제일 밑이든지 75페이지 위든지 그렇게 했네요, 여러분한테는. 75페이지입니까? 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음미해 보세요. 소유하고 존재는 다르지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이게 지금 굉장히 포인트예요. 가끔가다 저처럼 이렇게 가끔 걸리는 영화를 볼 필요가 있어. 며칠 전에 그냥 간단하게 단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젊은이가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왕따 당하다 자살하는 이야기더라고요. 회사에서 왕따 당하다가 자살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2030 세대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극심하대요. 2030 세대가 뭐예요? 우리들 자식이잖아요. 걔네들이 단군일의 이 풍요로운 세상에 단군일의 최고 풍요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제일 지금 살기 좋은 시대인데 그것을 구거하고 있는 젊은 애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불행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해되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요게 그래서 에고가 강화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물질이 풍요롭고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에고도 발전한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방에서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보자마자 절하대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생겨가지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웠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제 유튜브를 보고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하여튼 존경한다고 그렇게 지방에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유튜브를 그렇게 젊은이라고 다 보진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괴로웠대요.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극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젊은이들만 아니고 우리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께도 꼭 권하고 싶어요. 도노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마음이 쉬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마음이 쉬어요. 그 전에는 마음이 안 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26살 때 그런 체험을 하고도 처음은 처음이고 의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이런 것은 체험을 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한번 딱 이렇게 깨달음이 분명해졌을 때야만이 그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딱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점 찍는다는 말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고 딱 자기 마음에 점을 찍는 그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쉬어지니까. 그리고 쉬어지면서 이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물질에서 남들보다 못 가졌으니까 난 정신을 가져야지 하는 택도 없는 프라이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톨리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역설적으로 도 닦는다는 사람이 진짜 강력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도판에서 더욱더 에고가 강하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학자로서 세미나를 자주 참석해 봤거든요. 여러분, 세미나에서 조금만 진행되면 금방 싸움터로 변해요. 왜냐? 간단해요. 학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학자의 에고는 자기가 발표하는 논문이 자기야. 목숨과도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살벌해요. 그 자리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 학자들의 그 세미나장도 참 웃기는 장소예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칼부림이 난무해요. 그리고 그걸 안 끝나요. 평생 척자예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에고가 얼마나 동일시하는 대상을 노리면서 사는가. 애들은 장난감을 그걸 자기라고 동일시하지만 사람들마다 도판에는 도를 자기라고 또 동일시해가지고 이 도판의 싸움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자꾸 놓아라 그러잖아요. 결국엔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놓아야 에고가 놓아져.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상대적이거든. 에고가 왜 동일시를 강하게 하느냐면, 에고가 자기가 강해지려면, 자기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려면 동일시하는 대상을 강하게 동일시를 해야만이 자기가 같이 성립을 해요. 이것도 연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일시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렇게 위대한 꿈을 꾸고 있어 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이 이상에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에고의 구조는 에고의 구조, 내용물은 오온이죠. 내용물은 오온이죠. 근데 에고의 구조는 하이데거의 이 용어가 가장 좋아요. 에고의 구조가 뭐냐? 에고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현존의 형이상학.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한번 철학 용어지만 내가 소화를 하고 안 하고는 앞뒤가 달라져요. 현존의 형이상학은 뭐냐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는데, 형이상학은 이상, 형이하학은 현실, 피직스는 현실, 메타피직스는 이상. 그런데 인간은, 에고는 피직스, 현실은 불만족스러워해요. 현실은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서 현실을 커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설정하고, 현실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강력한 동인을 만들어서
현존이란 말은 뭐냐면 에고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그걸 현존감이라고 해요. 에고의 현존감. 현존의 형이상학의 말은 형이상학을 추구함으로써 에고는 현존감을 느낀다. 이게 지금 인간이 지금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본 구조예요. 에고의 기본 구조. 현존의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에고는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채는 순간 나의 이상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그 전에는 내가 잘 사는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방법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존재의 어떤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이런 인생에서 이걸 알아채는 순간 앞불사 속았구나. 이상이 나를 속였구나. 형이상하게 나는 속아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이데거가 서구는 2500년간 플라톤의 형이상하게 속아서 살아온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이거를 신랄하게 지적한 사람이 하이데거고 실존주의부터 방향이 바뀌거든요. 플라톤에 대한 평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을 제시한 플라톤의 서구는 그렇게 오랫동안 속아서 살아왔다. 이것이 에고가 강화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 에고의 철학이었구나 결국에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힌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그게 지금 하이데거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이데거는 선불교 공부했고요. 노자 공부했고. 그래서 그런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에고의 구조예요. 에고의 구조. 에고는 자기도 모르게 멋진 이상을 세우고 거기에 그거 실현을 위해서 내가 몸을 던질 때 자기 존재감을 느껴. 존재의 이유. 저희 동네 식당 이름이 존재의 이유. 에고의 존재의 이유는 형이상학의 구현이에요. 요게 에고가 만들어져서 강화되고 살아가는 구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거의 이렇게 살아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목표였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두카예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실제로 있는 것은 이상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각이 되면 뒤집어져서 현실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이상이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 현실을 수용하지요. 그러면 현실에 깨어있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을 불만족하니까 여러분 이상은 현재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로 달려가는 그런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시대는 진보주의 시대였어요. 진보라는 말을 진보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진보 또 선진국 항상 비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국하고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은 그때 한 50년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업화 시대예요. 뉴욕과는 50년이고 도쿄와는 30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후진국 이제 벗어나서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항상 그런 사고방식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를 살았지요. 현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현대 모더니즘이잖아요. 현대 모던이란 말이 라틴어로는 뉴란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뭐냐면
새 것이 좋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의 가치관은 빨리 남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 진보해야 된다. 첨단,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척구병이거든. 남들보다 먼저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관으로 살았던 시대가 우리 시대. 저는 그 시대를 관통해서 살았어요. 그게 목표였죠. 그게 목표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거라 그랬거든. 항상 모던이 좋다. 뉴가 좋다. 새로운 것이 좋다. 그리고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치다. 그것이 보람된 인생이다. 너의 인생도 그렇게 해라.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하세요. 항상 현재를 부정하니까.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은 없지요. 실제로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 과거와 미래가 나를 속이지 못한다. 과거의 업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미래의 꿈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에 깨어있기가 모든 명상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고의 구조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상을, 에고의 구조를 아상, 나, 인상, 남, 그리고 좋다 나쁘다 하는 중생상, 수자상. 나가 생기면 남이 생기고 에고는 남을 분류해서 분별해서 좋은 놈, 나쁜 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좋은 놈은 추구하고 나쁜 놈은 정오하는, 미워하는 요 구조가 에고의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상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사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에고의 구조가 된다. 이해되세요? 아상이 만들어지면 남이라고 하는 인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중생상이라고 하는 나쁜 놈과 수자상이라고 하는 좋은 놈이 생겨서 끊임없이 나쁜 놈은 미워하고 좋은 놈은 사랑하는 이 에고의 구조.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에고는 강화되고 에고는 스스로 존재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에 따라서 에고는 우리를 속여. 자기가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에고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고가 끊임없이, 이게 AI라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게 마의 군대. 생각은 에고의 군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미혹시킨다. 그 구조에 지금 우리가 걸려들어 있다. 이미 걸려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뭐냐? 에고가 보내는 군대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그 생각을 추적하면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이 에고의 구조인 거예요. 현존의 형이상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구인으로 태어났으면 현존의 형이상학이 인생관인데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데거가 동양을 공부하고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완전 새로운 실존주의 후예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런 구조주의니 하는 철학들이거든요. 그때부터 철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뀐 흐름 끝에 지금 불교가 굉장히 서구인들한테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맥락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슬슬 그렇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다음 단락은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욕망, 에고는 욕망합니다. 그것도 이해되죠? 자기가 존재하려고 계속 욕망하게 만든다. 여러분, 광고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그 욕망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광고 볼 때마다 이래도 안 살래 하고 폭력을 구사하고 이래도 안 살래 하고 진짜 다 예쁜 영화배우를 앞세워가지고
그러지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저는 지금 다 이렇게 같이 읽으려고 체크해 해왔지만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에 육체와의 동일화 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육체와의 동일화. 그리고 육체와의 동일화 다음에 내부의 몸 느끼기인데요. 내부의 몸은 여러분이 아주 생소할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좀 약간 해드려야 돼요. 자, 몸이, 톨레는 몸을 두 개로 봐요. 육체의 몸이 있고, 내부의 몸이라고. 내부의 몸은 뭐냐면,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화신. 화신은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요게 화신. 그리고 내부의 몸은 에너지 바디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기의 몸. 그래서 이걸 보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은, 우리가 이 현상은 화신과 보신이 합쳐져서 현상의 나가 돼요. 본질은 법신이라고 불러요. 본질은 법신. 현상은 화신과 보신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보신은 에너지 바디인데, 에너지 바디가 기감을 특별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단전호흡, 뭐 소주천, 대주천, 또 요가에서 말하는 쿤달리니 현상들, 이건 전부 보신에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신하고 보신은 사실은 같이 가요. 근데 지금 톨레가 지금 내부의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관심이 내부의 몸으로 올 때, 이 자기 에너지장 이쪽으로 올 때 우리의 의식이 현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자기의 내부의 에너지를 느낄 때 우리의 의식이 현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걸 중시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행으로 삼는 데는 무슨 도가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러니까 도교 수행이나 요가가 수행이 되는 이유는 그걸 할 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깨어있는 이 에너지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톨레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걸 자기가 깨닫고 이걸 체계화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만난 사람 중에서 특히 유럽에는 요가 선생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그 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우리 같이 깨달음으로 바로 딱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유럽 사람이 동양에서 특히 요가나 도교 수행 같은 거, 호흡법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행하지요. 그래서 톨레는 그런 분들한테도 자기 깨달음과 이 세계를 설명할 필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분들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내부의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톨레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나요, 좀. 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또 많이 도교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만 이 에너지를 지금 톨레가 말하는 손바닥에서 어떤 기감을 느끼고 또 내부에서 뜨거운 열기가 모아지고 단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화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내부의 몸은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 관세음보살은 어떤 몸으로 계시는가? 아미타불은 법신인데 아미타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법신은 직접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 현상계로 나오려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을. 그러니까 아미타라고 하는 불에 대한 해석을 청화 스님은 아미타를
화신, 보신, 법신이 하나가 된 것을 아미타라고 해석하세요. 정화 스님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관세음보살은 항상 머리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 말은 아미타불은 법신이고 관세음보살은 보신이라서 법신이 이 세상에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미타불이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하는 걸로 역할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 바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예. 하지만요. 그 또 현상으로 봐야죠. 현상이라니까. 보신도. 그래서 보살도 역시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분들이죠. 오케이? 예. 다음에 존재의 망각. 존재의 망각도 저는 통째로 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네요. 자, 존재의 망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존재의 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를 망각하는가? 존재는 전체예요. 존재는 전체예요. 전체를 망각하는 것은 부분에 현혹될 때. 아까 나르시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게 되어서 자기가 전체라는 걸 까먹고 그 부분에 미혹되어서 사랑하게 되어서 미혹당할 때 존재를 망각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에고라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망각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착각이다 이거죠. 망각, 착각. 이걸 되돌리는 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이고, 다음에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사르트르의 통찰까지. 이것도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생각을 기반으로 존재를 건설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바로 착각이 시작이죠. 존재의 기반을 생각에 둔 것은 바로 착각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둔다. 이게 데카르트의 전제였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에고가 강화되는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사르트르의 통찰은 뭐냐면, 여러분, 사르트르의 통찰은 뭐냐면, 보세요. 같은 의식인데 분별하고 생각하는, 생각도 의식이 일어난 거죠. 생각의 재료도 의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분별하는, 생멸하는 의식은, 그러니까 생멸의식, 분별의식은 생각이죠. 근데 존재한다 할 때는 생멸의식, 분별의식이 아니고 순수의식, 자각하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물이 바다면서 동시에 파도잖아요. 물을 의식이라고 할 때 생각은 파도와 같은 거고, 그리고 이 순수한 자각 자체는 바다와 같은 거다. 근데 둘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어떻게 통찰했는가? 같은 의식인데 생각할 때의 의식하고 그리고 자각하고 깨어있을 때의 의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각할 때의 의식은 존재의식이고, 그리고 생각할 때의 의식은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생각을 존재로 퉁쳐버렸는데, 사르트르는 보니까 미묘하게 다르더라. 생각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의식이고, 그리고 자각은 변하지 않는, 이 존재 자체는, 존재하는 의식은 변하지 않는 기저에 깔려있는 거더라. 그게 다르더라. 같은 의식이 현상이냐 본질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거를 지금 데카르트는 같다고 뭉쳐놓아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어. 이것도 기특하지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서구에서는 데카르트의 통찰을, 오류를 사르트르가 통찰했다.
그 내용 아시겠습니까? 생각하는 의식하고 알았겠죠. 아니 깨닫지를 못했어. 머리로 알아채기는 했지. 이것도 생각이에요. 네. 통찰한 거는 이것도 생각이야. 아, 진짜. 뭐가 달라 여러분? 생각하는 의식하고 존재하는 의식이 다르다고 통찰한 그것이 맞아. 아직 생각이야. 그러면 그것이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르트르는 존재가 되지는 못했어. 한번 통찰은 했지만.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식인의 한계예요. 예술인의 한계도 돼. 어떤 의미로? 넘어가지 못하면 예술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알아는 채도 여전히 에고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나 예술인이 굉장히 개팍해지는 것은 통찰한 에고라서 그래요. 특히 니체 같은 사람. 니체가 왜 미쳐서 죽었어요. 니체가 왜 그랬는가? 통찰은 했는데 여전히 에고였어요. 그래서 에고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야 되는데,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에고가 살짝 깨달았어. 니체 같은 경우는 살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살짝 깨달은 에고는 미쳐 죽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고흐 같은 사람들도 통찰은 했지만 에고는 여전히 강력했어.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 이해되죠? 특히 김찬수님 그 댓글에다 질문했잖아요. 통찰한 에고는 더 괴로워져요. 반쯤 미쳐. 이해되나요? 그래서 뛰어난 예술가나 지식인이 혹은 문학가도 마찬가지고 살짝 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깨달은 에고가 겪는 고통이에요. 많이 이해됩니다. 그죠? 예, 다음 넘어가서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이것도 참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에서 읽고 싶은 대목은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있습니까? 두 번째 달라 있어요? 네.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여러분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사유해야 돼요. 우리 사유해야 돼요. 바른 사유는 해야 돼요. 뭘 사유하는가? 에고가 무엇이며 에고가 현존의 형이상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에고의 기제, 에고의 구조, 에고의 작동 원리,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을 미워하는 그게 에고의 구조. 그래서 에고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당신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에고도 함께 붕괴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술인들이 지고 있는 걸 놓아라. 이런 지고 있는 걸 놓아라.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마음이 깨끗한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가만히 있으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물고 오고 새들이 꽃을 공양을 해올리는 마음이 비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음양존자, 이름은 음양존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어서 모든 공양을 다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천하에 124일 묵은 고불이라고 하는 조주가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싶어가지고 조주스님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조주스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는 벌써 마음이 비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점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내려놓으세요. 방아착 하라 이랬거든요. 보세요.
내 마음이 이미 고요해졌습니다. 청정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했더니 방아착하라. 이 말은 청정하다는 것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라는 걸 지고 있으면 그 뒤에 에고가 상대적으로 청정하다는 에고가 또 있죠. 조주는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지고 있으면 그 뒤에 에고가 딱 그 뒤에 숨어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조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저는 마음이 깨끗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분은 못 알아듣고 청정하다니까요. 내려놓을 게 없다니까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뭐가 해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에고고, 저는 깨끗해서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그러면 들고 가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끝까지 내가 무엇의 동일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내가 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에고는 죽었다 하는 거나 깨달았다 하는 거나 이 전부 다 에고가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공부다. 그래서 이 대목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발견해서 정말 놓으면 에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교묘하게, 여러분, 에고가 부처 뒤에 붙어 있고, 제가 그저께도 여기서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는 진리를 팔고, 조사들은 부처를 팔고, 중생은 조사를 팔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다, 진리다, 본질이다, 의식이다 하는 것도 관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는 그걸 알고 있는 에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참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마음입니다, 의식입니다, 본질입니다 하고 답을 막 하잖아요. 그죠? 또 나입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관념들이다 이거죠. 관념들. 그게 다 관념이라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면 뭘 내려놓아요? 이걸 왜 내려놓아?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왜 내려놓아요? 한다는 거죠.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하면 진리를 가장하고 그 뒤에 에고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날카롭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을 버려라 해야 되잖아요. 텅 비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깨달음이라고 남아있으면 그 뒤에 에고가 있다 이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는 통찰을, 깨달음을 발견해 이렇게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 통찰을 일으킨 그 에고는 한테 먹혔다 이거죠. 그래서 미쳐 죽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에고가 교묘하다. 에고가 교묘하다. 그래서 좋은 거 뒤에, 진리 뒤에 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는 게, 그래서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말이 그 말이에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이 말이 끝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끝내 내가 붙들고 있는 뭐가 있다 이거죠. 혹은 벽적간두에서 진일보하라. 벽적간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다 이거. 우리가 그걸 놓았을 때 에고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고가 떨어진다. 에고는 교묘해서 그런 거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경험을 했네, 안 해 하는 거는 에고가 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모른다 하고, 못 깨달았다 하고, 이래야지 불식하잖아요. 양무제가 달마에게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불성입니다. 안 하고,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새겨 들읍시다. 그죠? 요 대목. 왜냐? 지고 있으면 그게
애고가 붙어 있었어. 아무것도 지지 않아야 된다. 의지하는 바가 없다. 무의 진인. 의지하는 바가 없는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은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게 임재 말이에요. 다 이런 말들이. 자, 다음에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이기 때문이다.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 지금 키포인트죠. 동일화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또 다른 말로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가 진면목이다 이거죠. 우리들의 진면목.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들의 진면목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깨달음의 포인트예요. 다음에 넘어가서 시간이 다 마지막 단락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자,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때 항복하고 저항하는 주체가 뭐예요? 에고잖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을 놓아서 저항하지 않을 때, 요거에 가장 좋은 예는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가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다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꼭대기 다락방으로 감금되어가지고 격리된 채 거기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자기를 완전히 이제는 포기했다 이거예요.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녀도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다. 쥐가 와서 막 갉아먹어도 내버려뒀다. 완전히 포기했더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확 깨어났다.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빛이 그것에 막혀서 통과하지를 못해요. 저는 바이런 케이티 보고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시커맸대요. 사람이 시커맸대요. 그러니까 다 막혀있고 막 지고 아등바등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 것이 막혀서 빛이 통과를 못해 이 사람은. 이해되세요? 욕심이니 뭐니 지고 있으면 그 지는 것 때문에 빛이 그 사람을 통과를 못한다. 근데 지금 항복하고 내려놓는다. 에고가 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텅 비겠지요. 그때부터는 빛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톨레가 계속 같은 탄소가 빛을 통과 못 시킬 때는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압축되어 가지고 빛을 통과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잖아요. 가벼워지고 투명하게 되고. 여러분, 가벼워지고 투명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그래서 이 바이런 케이트가 깨어나고 난 뒤에는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이 하도 빛이 나서 별명이 빛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 보면 굉장히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난다는 건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빛을 통과시킨다. 투명해진다. 가벼워지고 투명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새니, 꽃이니, 나비니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가벼워지고 투명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우리도 내가 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나는 어두워지고, 이걸 내려놓으면 빛이 통과해서 나는 투명해져서 맑아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볍고 맑은 투명한 인생이 되니까 그게 좋잖아요. 지금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서 나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고 못 넣는 게 뭔가, 그걸 재고 조사를 해서 재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공부다. 근데 인생은 자비롭게도 자꾸 재고 조사하게 만들어준다.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화상이 계속 하는데도 이제는 안 밉다. 아이고 귀엽다. 그 사람의 에고가 이렇게 귀여운 거였구나 하고 알면 이제 통과가 된다. 내가 막지 않는다. 통과되면 나는 가벼워지고 맑아져서 이렇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평화다. 내적인 평화가 온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읽고 마칩니다. 내적으로 에고가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당신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이 말도 이해되죠? 내가 내려놓았으니까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당신과 하나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소통이 된다. 내가 스스로 막는 것을 열 때 우주적인 영적인 차원하고 영성과 소통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인사동 선방이에요.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 만들자 말자 하는 것 그냥 그랬는데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선방이 이렇게 탄생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는 더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당신을 돕고 협조적이 된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난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전체와 조화해서 움직이고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는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이해되나요? 네, 완전히 열린 사람이라면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주변과 소통하면서 같이 조화가 일어나고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한 내적 고요가 일어난다. 여러분, 부처님 보세요. 사람과 만날 때는 항상 부처님이 깨어있는 그 파장이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함께 다 평화롭게 되잖아요. 사람과 있을 때는 같이 평화 속에서 지내고 혼자 계시면 또 내적 평화가 이렇게 있어서 한 인간이 마음을 비우고 내적 평화를 가지면 그 파장은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서 이 파장은 여러분 제가 여기 치면 저 끝에도 같이 울리죠. 파장이 같이 가잖아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 본질의 파장을 쓸 줄 알게 되면 본질은 내가 이렇게 고요하게 있으면 이 본질 속에서는 전체가 한 통이라서 다 통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한 인간이라도 깨어나서 본질로서 깨어있는 것은 전체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한 통이라서. 한 통이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신장들이 알아듣고 움직여줘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저절로 생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주의 이치인 거죠, 이게. 자, 마지막 줄이 혼자 있을 때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한다. 톨레는 기독교인 배경이라서 이것이 바로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적인 평화 이런 말을 성경 구절을 빌려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평화가 뭐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하는 거. 자, 이 대목을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 한 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싯줄을 들이우니까 낚싯줄에 떨어지는 한 파장이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넓게 펴져나간다. 밤은 깊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는 물지 않는데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구나. 그런 시 들어보셨죠? 이런 대목이죠. 한 사람이 밤은 깊고 물은 차가워 고기 물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생각은 고요해지고 또렷하게 깨어서 있으니까 그 깨어 있음이 전체를 밝혀서 달빛이 가득 빈 배에 달빛을 가득 싣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다시 인간이 사는 세계로 돌아 나오는 아름다운 시죠. 예, 우리 또 그렇게 삽시다. 예, 오늘 2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